자,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론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투자론은 기초 입문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뼈대를 좀 잡고요. 전체적으로 투자론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한번 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도 이해인데 기본 용어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치 민법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야 민법 책을 읽히는 것처럼 투자론은 투자론만의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절대 쓰지 않는 용어들. 그런 어떤 독특한 용어들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어떤 이 투자론 정복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최대한 암기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초반부터지만 아주 강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문 강의는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가면은 엄청나게 이 내용이 세진다는 거, 그거는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론이니까 첫 번째 들어갈 얘기는요, 투자가 뭔데? 라는 개념부터죠. 그래서 투자의 의미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우리 23페이지 내용이죠. 투자의 의미는요, 그림을 놓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투자 정의할 때는 시점 싸움이에요, 이게.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현재와 미래 두 개의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본인이 돈을 던지죠. 이 금액은 확실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야. 이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이 미래 시점인데 미래 확실합니까? 아이, 불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들어오는 수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만 하다면야 돈 던지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투자의 위험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투자의 정의는요, 요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제가 두 개를 써놨는데, 첫 번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장래의 수입, 그리고 확실한 현재 금액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게 인베스트먼트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좀 더 심플하게 정의를 하자면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그럼 기본 정의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투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투자할 때 처음에 눈여겨보실 게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인플레이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인플레이션기에 장점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갈 텐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가 뭐냐면 배추입니다. 약간 청경채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얘가 배추고 얘가 돈이죠. 자, 그러니까 저 배추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얘는 화폐고, 이 둘을 주고받는 행위를 거래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 배추가 실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 값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요. 비싸졌죠? 자, 좋습니다.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제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비싸졌으면 1,000원짜리도 말이죠. 2장에서 몇 장이 필요해요? 5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물가 올라간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00원짜리가 2장에서 5장으로 그 개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폐가 가진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뭐냐? 첫 번째, 물가 상승이다. 물가 상승. 좀 더 유식하게 실물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쪽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죠? 이쪽에서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현상이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얘기죠. 이 화폐 가치 하락, 즉 구매력의 힘이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정의를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정의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바로 부동산 투자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 이론을.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배추지만 얘를 부동산이라고 보면 부동산도 실물이죠. 이제 배추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생각을 하자고요. 실제 물건.
그러면 100억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100억은 뭐냐면 화폐죠. 캐시, 돈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배운 개념이 인플레가 오면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간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져. 그럼 그 부자라면요, 자신이 100억 원을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명한 부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100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실제 물건을 보유하는 겁니다. 즉 100억 원이라는 자산을 화폐에서 부동산 형태로 바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오더라도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부동산이 오르니까, 실물이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이 100억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좀 볼까요? 인플레이션기에 명백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값이 똥값이 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보시면 부동산과 같은 뭐 하는 거죠? 실물 투자를 해서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서 실제 물건을 보유하는 행위. 그러면 위험의 회피가 되죠. 그 회피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헤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좋다,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 이 인플레이션기에는 물건 보유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부동산의 인플레이션기에 헤지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게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투자의 특징이 이 수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입이 두 가지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득과 무슨 이득?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합니다. 10억이에요. 자, 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뭐 할 거냐면 임대사업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안 그래도 임대사업을 해. 자, 몇 년간? 5년간 영업을 합니다. 영업하면서 신나게 임대료를 받겠죠. 자, 그게 이제 얼마 획득한 거죠? 총 10억 원을 획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이 사람이 뭘 할 거냐면 요 빌딩을 처분하려고 해요. 근데 처분할 때 예상 매도가가 15억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이 전체 과정에 걸쳐서 수입 몇 가지? 두 가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피땀 흘려서 임대사업 했으니 10억이라는 임대 수입이 하나 날 것이고, 그리고 이걸 되팔았으니 처분할 때 수입이 생기겠죠. 자, 10억 원에 사서 15억에 팔았습니다. 얼마 먹었죠? 5억 먹는 거예요. 자, 그걸 바로 처분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수입을 고상한 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럼 소득이득의 키워드는 뭘까? 표로 내려오시면 바로 영업이라는 거죠. 영업을 통해 획득하는 소득인데 부동산 영업이 뭐가 있습니까? 임대사업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임대 수입을 소득이득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영업을 통한 소득이다. 근데 소득이득만 생겨?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뭐가 생긴다? 자본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본이득은 부동산을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그러니까 얘는 처분, 매각을 통해 어떤 소득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양도 차익이나 매매 차익.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양도 차익과 매매 차익 같은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이 매력적인 게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영업 수입은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기사분께서 요금 받으면 그게 영업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이득은 아무 데서나 다 생겨요. 설렁탕을 팔아도 생기고요. 근데 중요한 건 택시 기사분이 택시를 처분하면서 택시 가격이 상승하진 않잖아요. 택시는 감가가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감가가 거의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내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으로 인해서 되팔 때도 재미를 본다. 사실 그것이 바로 자본이득이다. 이 자본이득이라는 걸 노리고 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게 생기는 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름이 자본이득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건물이라는 자산, 이 자본을 처분하면서 수입이 생기니까 얘를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부동산 수입 몇 개입니까? 그럼 몇 개예요?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투자의 특징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봤고요. 자, 세 번째로는 굉장히 메인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론 초반부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투자의 특징이죠. 자, 얘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투자에서 지렛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발판 삼아 무엇을 딛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쵸? 그때 그 발판이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을 사고자 하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이 2억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5억짜리 집을 사려고 그래. 건물을. 그럼 자기 돈만으로는 이거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럼 얘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억 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 내 돈 딸랑 2억인데 우리가 보통 집 이렇게 사지 않나요? 자기 돈 2억짜리로, 자기 돈 2억으로 5억짜리 부동산 사잖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대출이라는 걸 끼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융자의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융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2억 원의 적은 힘으로 이 5억 원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융자라고요. 즉, 저 2억 원에다가 뭘 대는 거죠? 자, 이렇게 3억짜리 받침대를 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3억에 해당하는 돈, 그게 내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무슨 표현을 쓴다? 지렛대. 바로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 지렛대는요, 바로 무슨 뜻이다? 대출이라는 뜻이는 거죠. 3억짜리를 이렇게 대놓으면 그 힘으로 같이 누르면 되니까. 그럼 이걸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렛대라고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투자론에서는 대출이라는 뜻의 대명사죠, 지렛대가. 그래서 타인 자본을 끼고 투자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다양한 투자 용어들이 몇 개 쏟아지는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가서 제가 이제부터 기초 용어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부터가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투자 자본 얘기를 할 건데 투자 관련 기본 용어들을 쭉 배우실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자본의 구성입니다. 자본. 뭐 자본이라는 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 사례를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억. 융자 3억. 끼니까 집값 얼마 나와요? 5억. 일단 쉽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내 돈 2억에 융자 3억 꼈더니 집값이 5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집값, 내 돈 이런 말. 그래서 쟤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걸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보세요. 내 돈은 누구 자본이에요? 내 돈. 자기 자본이지.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기 자본을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지분 투자액이라고 부릅니다. 지분 투자액이니까 지돈이라는 얘기죠. 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편안하게 호환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3억이다? 내 돈이 3억이구나. 그렇게 연습하세요. 자, 3억 꼈어요. 3억을 융자라고 하죠. 3억은 누구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 남의 돈이라는 얘기죠. 남의 돈 어떻게 구해요? 대출. 대출 어디서 받아요? 은행.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를 은행에 제공해주면 은행에서 담보에 저당권이라는 걸 때려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융자는 뭐냐면 저당을 설정하고 내가 뭐 받은 금액? 오케이. 대부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출액을 갖다가 타인 자본 혹은 저당 대부액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가 영어로 바로 론이죠. 론. 왜 대부업체들 광고할 때 무슨 론 하잖아요. 자, 그 용어를 우리 투자론 금융론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본은 뭐 크게 두 개네. 내 돈 아니면 네 돈. 유식하게 자기 자본 아니면 타인 자본. 같은 말로 지분 투자액과 저당 대부액이다. 자, 이 용어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셔야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 합쳐놓으니까 집값이 나옵니다. 집값이 바로 뭐냐면 총 투자액. 총 투자액이 5억 들어갔다는 얘기고 5억이 집값인데 이 집값을 아주 고상하게 말이죠. 부동산 가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이론 전개가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이 부분 스톱 시켜 놓으시고 이 용어 먼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본 구성을 봤는데 이제는 투자자와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사례입니다. 조금 디테일해요, 사례가. 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집이죠. 그럼 10억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대답하셔야 돼. 총 투자액이다. 그럼 얘를 부동산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 그렇죠. 이게 10억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쨌든 10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죠. 그러니까 내가 나옵니다. 나 내 돈 얼마 들고 들어왔어요? 2억. 그럼 2억을 뭐라고 하는데? 2억. 2억은 누구 자본이다? 자기 자본. 2억을 무슨 투자액이라고 한다?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지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고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지분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 이 양반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 투자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2억으로는 못 사지. 이게 10억인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 지렛대가 필요하겠네. 그렇죠? 대출을 받아야겠네. 융자를 받아야 된다고. 융자 어디서 해줘? 은행에서. 그래서 이 은행원 누나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제. 자, 얼마 대출 껴야 되죠? 아, 또 많이 받아야 되네. 8억이나 받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8억을 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은행도 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내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죠. 그럼 이걸 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저놈이 제공하는 담보를 쥐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를 쥐고 투자한다. 그래서 은행을 뭐라고 하냐면 저당을 잡고 투자하는 투자자에서 얘를 저당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얘가 저당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있죠. 국민은행. 국민은행을 우리가 저당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8억을 투자를 하는 거고 수익률 몇 프로? 5% 먹기로 딱 약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돈 8억은 은행 돈 8억은 나를 타고 부동산에 들어가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간접 투자이자 담보를 지고 투자했으니까 저당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양반이 지금 얼마 만들었어요? 10억? 그럼 이 10억이 부동산에 들어가겠네. 그때 총 투자액이 얼마다? 10억이고 이것이 부동산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갔고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2억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 투자자를 나눠봅시다. 먼저 2명 나오네요. 누구 투자자? 지분 투자자. 그리고 누구? 저당 투자자. 됐죠? 쉽게? 나. 그리고 누구? 은행. 이러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투자 과정에서 수익률이 생기는데 수익률은 크게 3가지로 생깁니다. 자, 보시면 전체 10억을 던졌으니 2억이 리턴이 되죠. 그럼 10분의 2인 20%가 나오는데 요 10억 대비 수익률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총 투자액과 총 수입으로 구한 전체 투자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얘를. 자, 소위 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10억 대비.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먹는 거 있죠. 나 얼마 던졌는데? 2억. 그러면 2억 대비 내 자본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또는 지분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얘 있네, 얘. 은행은 본인이 저당 투자를 했는데 그 저당 투자의 대가로 먹는 수익률이 있겠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누구 자본이요? 타인 자본 수익률이겠죠. 그랬을 때 이 저당 수익률이자 이 타인 자본 수익률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은행 수익률은 정해져 있다. 여기서 돈을 벌든 못 벌든 은행은 5% 가져가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나 타인 자본 수익률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자, 그게 바로 금리라는 뜻이에요. 국민은행에서 6%짜리 대출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6%인 겁니다.
그러면 타인 자본 수익률이 6%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본인한테 익숙한가, 얼마나 현란하게 자유자재를 구사할 수 있는가가 이 투자론의 공부의 성패를 좌우한다니까요, 초반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밑에 표를 보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레버리지 얘기를 할 건데 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아서 집 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자, 그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융자를 꼈을 때, 타인 자본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내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레버리지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언제 좋을까? 언제 좋냐면요,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크면은 긍정적이에요. 내가 먹는 게. 또 언제 좋을까? 이 금리가 싸면은 긍정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거꾸로 언제 부정적일까? 저당 수익률, 타인 자본 수익률인 금리가 완전 비쌀 때가 부정적이 되겠죠. 혹은 금리가 비싸지 않더라도 내가 먹는 수익이 형편없으면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지렛대 효과죠. 그렇죠? 26페이지에 이 지렛대 효과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지렛대 효과를 쉽게 써놨어요, 제가. 결국 뭘 끼고? 융자. 얘를 끼고 투자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자, 이 효과를 나눠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대출이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른다? 정의 지렛대라고 부릅니다. 정의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얘는 차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의미한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2번 동그라미. 언제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이 되는데 내가 먹는 게 커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몫이 클 때. 근데 뭐가 낮을 때? 즉 금리가 쌀 때, 타인 자본 수익률이 낮을 때, 이때가 정의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출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리 싸니까 융자 많이 끼고 투자하면 내 돈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이거 좋아지겠지. 이게 바로 정의 레버리지입니다. 부의 레버리지는 거꾸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융자 받아서 망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이다. 왜 융자가 부정적일까? 금리가 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높다? 이자가 높다. 아따, 이거 죽겠다, 이거. 금리 때문에. 그럼 요거 대출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혹은 금리가 안 높아도 아이씨, 내가 먹는 게 너무 낮을 때. 그렇죠? 이러면은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 그래서 수익률이 3번 동그라미에 감소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정의 레버리지와 부의 레버리지.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대출을 받으나 안 받으나 수익률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즉 대출 효과가 제로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을 0의 지렛대, 그러니까 0의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합니다. 숫자 제로요. 또는 얘를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우시고, 자, 이 효과는 결론적으로 수익률의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다 똑같을 때. 이때가 0의 지렛대예요. 자, 어쨌든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장단이 갈리는데 두 가지로. 특징이 뭐냐면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된다고 합시다. 무슨 뜻일까? 내 몫이 크거나 이자가 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융자 많이 받는 게 좋겠네. 맞아요? 그럼 무조건 융자 많이 받는 게 좋겠네. 그러니까 내 돈 1억에 융자 99억 껴가지고 100억짜리 사면 되겠네. 이상하죠. 이렇게 융자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상당히 미친 짓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 레버리지가 예상된다는 건 네 예상이죠. 그렇죠? 근데 확실치 않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나 금리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럼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 레버리지가 아무리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빠이 융자를 갖다 쓰면 크게 증가하면은 결국엔 투자 위험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이. 결론이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도입이 되면 그게 정이든 부이든 나발이든 레버리지, 남의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남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갚아야 된다는 게 생기는 거. 근데 이 갚아야 되는데 이걸 미래에 갚을 때 미래 상황은 불확실하니까 무조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이 위험을 없앨 수는 없나? 있긴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대출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대출을 안 받으시면 이 위험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만 이 위험이 사라지는 거지 10원이라도 들어오면 뭐다 위험은 무조건 증가한다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투자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을 따질 텐데 위험은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책에 제가 안 써놨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의미 자체가 위험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예상치와 실제치가 벗어날 가능성. 이게 얼마나 괴리감이 있느냐, 이게 위험입니다. 예상을 깨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를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예측이 요 흰 점이었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값이에요. 그럼 예측이 거의 들어맞았죠. 그랬을 때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예측이 흰색이었는데 결과가 막 이래, 막 난리야, 중구난방. 그럼 값이 쫙 퍼져 있죠. 그럼 이럴 때를 위험하다, 본인의 예상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수익이 나쁘다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수익이 안 좋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깨지는 요 정도를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통계적으로 내가 예상한 값부터 실제 결과치까지의 이 거리가 위험해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거리가 퍼져 있죠. 그래서 이 퍼짐의 정도,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산이란 데이터로 위험을 측정을 합니다. 계산을 아주 복잡하게 해요, 분산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아시면 돼. 분산은 뭐다? 위험이라는 말의 대명사다. 자.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하다. 그리고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라는 뜻으로만 쓸 수 있으면 되죠. 이 분산이라는 데이터를 구해서 루트를 팍 씌우면 얘가 바로 표준 편차라는 값이 됩니다. 여기도 편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 아니겠습니까? 편차가? 이거 어떨수록 좋죠? 작을수록 좋지,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이 거리, 편차, 퍼짐의 정도 분산 이퀄보다 얘가 바로 위험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위험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위험이 낮다는 뜻이죠. 이게 기본적인 위험의 정의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이 생기는지 그걸 종류별로 나눠서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업상, 그 다음을 금융적, 법률적, 인플레, 유동성. 보통 이 5개가 한 세트가 돼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 중요한 건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과 그리고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 자, 2개는 좀 더 각별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은 임대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사업상 과정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게 3가지요. 시, 위, 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운영 위험. 임대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공실 날 수 있죠. 자, 공실이 수급이 안 맞다는 얘기. 그게 바로 시장 위험. 이해하시죠? 그리고 임대 사무실을 했더니 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겨. 이게 바로 입지 위험이죠.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 문제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 위치, 운영 3가지를 합쳐서 사업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뭐 그림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금융적 위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앞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떤 위험이냐면 과도한 레버리지. 융자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배째세요 하는 위험이에요. 이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위험이죠.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쓴 거예요. 대부가. 대부 비율이 과다할 때 생기는, 그럼 뭐 갚아야 되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바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거 없앨 수 있나요? 레버리지 들어오면 위험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했죠. 근데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 어떻게 하면? 전액 지분 투자하면. 무슨 뜻인데? 예, 융자 안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레버리지 없이, 대출 없이, 저당 대부액이 제로라면 바로 그 위험은 전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지문이 되죠. 자, 3번째로는 법적 위험이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정책이나 규제들이 있겠죠. 법적 환경 변화.
그것이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인플레 위험 들어갈 건데 인플레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화폐라는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자, 요건 확실해야 돼,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투자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매력 하락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돈을 부동산, 실제 물건에 투자를 해서 100억이라는 현금을 100억이라는 실물로 대신 보유한다면, 다시 현금 대신에 실물을 보유한다면 현금 가치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인플레 해지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요, 실물 보유를 통한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장점.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게 꼭 물건을 보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 많아요. 펀드도 있고 뭐 관련 상품들이 많다고.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이 물건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받기로 한 거예요. 투자 수익률을 10%씩 배당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 수입 뭘로 받을까? 현금으로 받기로 한 거죠. 현금으로. 이럴 수 있죠. 펀드 투자하셨으면. 그러면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내가 받는 투자 수입이라는 현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인플레는 양면성이 있네. 부동산 투자에서. 물건 자체를 보유하는 건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현찰로 직접 돈을 받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소위 이제 구매력 하락 위험이라고 합니다. 요거 있죠. 요걸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현금 받는 사람들 얘기를 해요. 얘를 현금 수령인이라고 하는데 현찰 받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그럼 첫 번째로 이 수령자 얘기,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임대인 얘기가 나와요. 임대인 하나 써놓으실래요?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 임대인이 수령하는 이 임대료, 월세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월세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첫 번째 위험이고, 두 번째는 은행 얘기 나온다. 은행은 차입자한테 원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근데 인플레가 세지면 그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을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가 금리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변동금리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투자자. 투자자들이 투자 수입을 받는데 그때 그 수입 가치가 떨어진다? 자, 그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 위험이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 유동성은요, 간단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현금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것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그걸 다른 말로 낮은 환금성, 금액으로 교환하는 성질이 굉장히 부동산은 좋지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상대한테 그 돈을 받고 팔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전 필요하면. 내가 8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당장 현찰이 필요하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금화를 할 때 급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급매. 그래서 급매가 많잖아요. 부동산은. 그러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럼 같이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싸게 파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과정에서는 사업상, 금융적, 법률적 인플레, 유동성, 자, 이런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기본적인 위험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수익률 얘기로 해서 이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